앙관토요 부찰함장 고비정이 양의기생이라. 이것도 이제 개사전에 보면은 앙이 관어 일월하고 부이 찰어 산천이라 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걸 이제 바꿔 쓴 거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은 빛나는 것들을 토해내고, 그래서 일월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개를 숙여 밑에를 봤더니 땅은 장, 아름다운 것들을 품고 있다. 이 장은 사실 이제 분명히 드러난다는 뜻인데, 분명히 드러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머금고 있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함장이란 말을 많이 써요. 함장이란 말이 쓰는데, 함자에는 우리가 눈으로 일일이 다 보고 있긴 하지만 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이지 않게 갖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갖고 있다는 뜻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높고 낮은 거,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서 이 지위가 정해졌으므로, 그러므로 천지가, 이거를 보면 이미 천지는 이미 생겨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천지는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인간이 참여해서 삼재가 됐다. 천지인 삼재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해석은 큰 문제가 없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심이죠, 심. 이 글을 읽을 땐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천지라는 구조 속에서 인간의 지위가 어떤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삼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는 천지와 삼재라고 얘기하지만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 보통 인간은 천지와 어떤 관계이냐, 이제 두 가지 설을 보통 얘기를 하죠. 하나는 천지의 일부분이다. 천지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 표현은 천지의 일부, 오브라 그래서 천지의 일부분이나 천지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천지의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지와 정확히 조응한다. 그래서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까 하늘의 질서에 따라 인간 세계에도 위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천지가 구분이 있듯이 남녀의 구분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천지의 일부분으로서 천지에 조응한다는 설명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인간은 천지 사이에 끼인, 끼인 존재라는 거죠. 끼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지인 삼재를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라는 거죠.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삼재가 그런 뜻을 쓰였다고 보여지는데, 이때의 삼재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사람은 구분된다는 인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천지인과 삼재이지만 천과 지와는 다르다는 인식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천지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천지를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인식을 하면 그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주체로서 천지와 동등한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삼재의 뜻일 거예요. 중요해서 이거를 정확히 명문화시켰죠. 중요한 건 인간이 천지와 다르고 천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순자입니다. 순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문심조롱은 이 비트윈이라고 하는 세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죠. 천지와 구분될 수 있고 천지와 구분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럼 인간은 천지와 구분될 수 있는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 뭐냐? 그걸 여기서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은 뭐예요? 인간이 천지와 다르게 사물을 인식하고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 성령이 사람한테 완전히 다 모여있단, 집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령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성령이라고 그러죠. 이 청령을 한 글자로 줄인 게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인간은
천지와 아니면 이 자연물과 달리 구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심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뭐가 됩니까? 심이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 인간은 오행은 자연을 만드는 금목수화토. 모든 자연의 존재는 금목수화토가 결합하고 나눠지고 어떤 결합하냐에 따라서 이제 온간에 이 천지가 생기고 나서 천지 안에 오행이 만들어지고 오행이 1월 산천 온갖 걸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인간도 만들어냈죠. 근데 인간은 그 오행으로 빚어진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예요. 원래 수라는 건 그 열매죠, 열매. 그 이삭이죠. 그 벼 심으면 벼에서 나중에 이삭이 페이잖아요. 이삭이죠. 또 하나는 꽃봉오리. 꽃봉오리는 가장 뛰어난 여기 위자에 인이 빠졌죠.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인데 인간은 왜요? 성령을 갖고 있기, 성령이 모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존재인데 그리고 또 한편은 그게 천지의 핵심이란 뜻이고 마음이란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간은 심을 가졌기 때문에 천지의 심이기도 하고 오행의 수이기도 하고 성령의 모임이기도 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삼재를 되기도 하고 성령으로 사물을 파악하고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인간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언어고 언어가 생기게 되면 언어 뒤에 뭐가 와요? 언어 뒤에 바로 문이 옵니다. 문. 이때 바로 문은 문명이기도 하고 문장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인문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진행 과정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본래 그러한 도라는 거죠. 본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수라는 게 이제 이 가장 빼어난 존재고 인간이 겉으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이삭 같은 게 구체적인 모습이라 뽁뽕오리도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그 문심조롱 40편에 보면은 은수라는 작품이 있어요. 은수라는 편이 나오죠. 은수. 인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인간에게 훤히 드러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숫자를 갖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청나라 때 성령론, 그 성령론을 기반으로 해서 문학 사상이 펼쳐지는데 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을 갖지 않으면 후대의 문학 이론에 대한 얘기들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고 말아요. 여기에는 단순히 문학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인간 우주론에서부터 이 점점 논리적으로 발전되는 인간론이 여기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심에 달려 있고 심은 바로 언어로 표상이 되고 언어 능력이죠. 지적 능력이 성령이고 시임이기도 하며 그게 언어로 표출되고 언어로 표출되는 게 바로 문이다. 자, 세 번째 그렇게 언급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확대시켜서 천지만 얘기하지 않고 만물로 한번 확대시켜보자. 방금 만물로 확대시켜보면 동물과 식물조차도 모두 다 문을 가지고 있다. 용, 봉, 호표도 조라는 자기들의 문이 호표도 병과 우리라는 이 응결시키는 아주 뛰어난 문 갖고 있고 운하, 구름과 노을조차도 아름다운 이 조각한 뛰어난 모습을 갖고 있어서 화공이나 이 금장을 다 뛰어넘는 여기 앞에서 제가 그 직물의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직물의 이미지. 이거 화공할 때 이 운하 하늘에 걸린 선명한 이미지, 선명한 뒤에 가서는 그 직물의 은유, 그쵸? 직물의 은유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다 걷어들여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다 겉으로 일부러 끄면서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모두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저절로 그러한 모습 얘기하죠. 문심조롱은 자연을 지향한다고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는데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이고 그 아름다운 장식적이고
인간의 손을 뛰어넘는 화공지묘나 금장지 기라가는 걸 뛰어넘는 훨씬 화려하고, 그쵸? 화려하고 눈부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자연을 갖고 있는 소박한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은 되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아름답죠. 문제는 여기서 식물과 동물이라고 해서 이 앞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만 말씀드리고 나서 만품이라고 첫 번째는 시각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뒤에서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죠. 림뢰 장자의 제물론에 보면 삼뢰라 그래서 천뢰, 지뢰, 인뢰를 얘기를 하죠. 이거 뭐 장자의 영향력이 선명한데 숲속에서 나는 그냥 소리조차도 아름다운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만드는데 이 오케스트라는 정말 현악기들이 다 조화를 이룬 것이고 자연에서 나는 냇물 소리, 이 계곡에서 나는 물소리가 그냥 격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타악기가 내는 이 조화로운 소리가 나는 거죠. 이 놀라운 경지예요, 이건 사실. 그래서 진짜 그 옛날에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운행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음악 듣고 대중음악을 듣는 사람은 핫발이고 클래식 듣는 사람은 뭐 대단히 높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진짜 고수는 우주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 역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각과 청각을 얘기한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형체가 있으면 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면 선명한 모습이 완성이 되고 소리가 생기면 거기에는 무늬가 생기기 마련이다. 소리도 사실 귀로 듣는 무늬죠. 이 장이라는 건 눈으로 듣는 무늬.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라는 성어가 여기서 생깁니다. 문장이란 말에는 아름답다는 뜻이 있고 장치적인 효과도 있고 꿈이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이 저자는 사람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앞에서 만물, 천지 얘기하고 1월 얘기, 산천하고 1월 얘기하고 만물까지 확대시키면서도 만품에 사람은 빼놓고 얘기하죠. 근데 암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 얘기를 하죠. 부의 무식지물, 아무것도 없는 물건조차도 이렇게 빽빽하고 무성하게 아름다운 여기도 장식의 채자가 있죠. 환하게 빛나는 장식이 있고 이것도 문의 뜻에 가깝죠. 꿈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있는데 하물며 유심지기 마음을 담은 그릇이 어찌 문이 없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지금 묘사된 것들이 만품에서 묘사된 게 자연에 딱 보면 아름다운 건지 그리고 눈 감고 들으면 얼마나 훌륭한 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꾸미고 눈코입을 가졌어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못 쫓아가요. 인간의 목소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자연의 소리를 못 쫓아갑니다.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몸은 뭐예요?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핵심은 마음에 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인간이 자연과 동등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문화이기도 하고 문명이기도 하고 문장이기도 하고 자연의 겉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꾸미는 모습을 보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거를 꾸며서 드러내는 것들 아름답게 조각하는 모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문심의 뜻이 드러나죠. 문심의 뜻이 단순히 문학하는 마음이 그러게 뜻이 아니죠. 이 앞에 보면 이 자연에 대한 묘사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했죠. 정제된 언어로 딱 글자 딱딱 맞춰가면서 화려하면서 아름답게 얘기를 했고 눈으로 보는 자연이 얼마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가 훌륭한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딱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서양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미메시스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모방이다. 자연의 모방이죠. 문화가 원래 자연의 모방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게 기본 명제죠. 후에 가면 자연을 모방한 고전을 모방하는 게 신고전주의가 되는 것인데 여튼 이거를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문심이고 그 따라가는 결과에서 생겨나는 게 조룡이죠. 장식 효과이고 아름다움. 여기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목의 뜻이 다 드러났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라는 게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걸 오늘 3분의 1 문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걸 읽고 굉장히 흥분을 해서 이렇게 몇 번 강조해서 거듭거듭 설명을 드렸는데 3분의 2 부분, 두 번째 부분 파트 2에 가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